안녕.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요 앞 강의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고전시가 1, 2, 고려 시대 작품들까지의 특징, 그리고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될지를 간단하게 살펴봤었어. 선생님하고는 고전시가 3, 47페이지부터 해서 조선시대에 등장했던 작품들, 특히 시조나 가사, 그다음에 민요의 특징들과 작품 개별적인 특징들, 중요한 점들을 찾아가면서 메모해가고 정리해가고 하도록 할 거야. 그래서 이런 메모와 정리를 통해서 새 학기에 들어갔을 때 학교에서 배울 내용들에 대한 예습, 선행 과정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면 너희들 책 고전시가 3, 47페이지를 펴도록 하시고 먼저 가나다 시조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 그런데 가나다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가나다 작품이 시조야, 그지? 시조는 고려 중엽부터 시작됐지만 사실은 조선시대에 가장 활기차게 수요 공급이 일어난 많이 쓰여진 작품 양식이지. 그래서 굳이 우리가 고려 중엽에 시작됐다라고 해서 고려 시대의 어떤 특징을 작품에 반영해가며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물론 너희들 47페이지에 나오는 가 작품 같은 경우 어, 이조년의 작품이지. 이 사람은 고려 말 문신이긴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작품들을 읽고 정리해 가보면서 조선시대의 문학의 특징은 어떠했는지 정리하도록 할 거야. 먼저 47페이지 가에 나오는 이화의 월백하고라는 이존연의 작품부터 보도록 하자. 지금부터는 펜을 들고 선생님하고 같이 필기해 가도록 한다. 필기해 갈 때는 선생님이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들, 교과서에서 지적을 했던 것들, 앞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들, 또 이전에서 중요하게 지적되어 왔던 것들, 내신에서 우리가 어떻게 얘를 기억해야 될지 등등을 얘기할 거니까 꼼꼼하게 메모해서 필기를 해놓고 선행 과정이 되도록. 자, 그럼 먼저 이화의 월백하고라는 이존연의 작품부터 볼게. 앞서 말했지만 이존연은 고려 말 문신이기는 해. 그래서 고려라는 나라가 원래 이 조선이라는 나라 때문에 엎어진 나라잖아. 고려말 문신 같은 경우에 두 유형이지. 조선 건국에 참여한 사람과 또는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킨 사람들. 이조년 같은 경우 고려말 문신이다 보니까 여기에 작품에 등장하는 내용이 고려에 대한 어떤 충성 또는 임금에 대한 어떤 충성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있으나 사실 작품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자라면 주목돼야 될 거는 그쪽이 아니야. 어떤 쪽인지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가면서 보도록 할게.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리 삼경이 이제 배경이 다 제시됐어. 이화라고 했으니까 백꽃이잖아. 봄에 피는 꽃이야. 월백하고 은하수가 삼경이다. 은하수가 보이는 삼경이라고 했으니까 한밤중 얘기하는 거지. 1경, 2경, 3경, 밤을 새는 단위인데 3경쯤 되면 밤 11시부터 1시까지 의미하는 거니까 첫 번째 줄에서 봄 그리고 밤이라는 배경이 제시되었지, 그지?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려마는 일지춘심, 춘심 봄 마음이잖아. 봄 마음을 자규야 너 알겠냐마는 자규야 너 알겠냐마는 두견새야 너 알겠냐마는 봄 가지 일지 한 가지에서 나오는 봄 마음을 너 알겠니? 너 모르지? 나는 아는데 넌 모르겠지? 다정도 병인 양아야 잠 못 들어 한다. 화자가 잠을 못 들어 한다라고 했어. 화자가 잠을 못 드는 이유가 뭘까? 정이 많아서지. 다정해서야. 그럼 화자에게 정이 많아지게 하는 이유는 뭐지? 봄이지, 그지? 이 봄 때문에 화자는 정이 많아진다. 그래서 잠 못 들어 한다. 그러니까 화자의 정이 많은 이유는 봄이니까 작품의 주제를 뭘로 가져가도 되겠어? 봄에 느끼는 정서인데 앞서 얘기했지만 배경이 어디였지? 봄, 밤이었잖아. 그지? 봄밤에 느끼는 뭐 정서 또는 뭐 애상 뭐 이렇게 표현하면 작품에 대한 주제까지 정리되겠네. 그러니까 이 작품 자체에만 주목한다라면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봄밤의 어떤 정서, 애상이야. 근데 앞서 처음에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고려말 친하다 보니까 임금에 대한 어떤 일편단심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견해도 있다라는 거지. 임금에 대한 사랑, 애정, 군신, 그지? 하지만 이런 견해가 있다라는 거지 작품 자체의 지배적인 주제는 앞에 거다. 그럼 이 작품에서 주목해야 될 것, 주제 하나와 또 하나는 어떤 걸까? 또 하나는
화자의 어떤 정서를 북돋아주는 방식이 뭐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화자는 봄밤의 어떤 애상감, 정서를 느끼잖아. 그럼 화자의 정서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첫째는 일지춘심이야. 그지? 그러니까 나뭇가지에서 나오는 한 가지 어떤 봄의 느낌. 그지? 또 봄밤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뭐 이화라던가 아니면 굉장히 애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월백한 밤이라던가 그지? 그러니까 뭐 봄, 밤, 뭐 일지 등등의 무슨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그지? 또 하나 자규야 하려면 자규는 두견세잖아. 그지? 그러니까 두견세 뻑꾹뻑꾹 뭐 오오 뭐 요라는 두견세인데 그죠? 너는 알겠냐? 얘는 어떤 자규는 에 의해서 모든 정서가 심화되더라. 자교를 통해서는 들어야 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청각.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다시 말해 어떤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들을 통해 뭘 고취시킨다? 정서를 고취시킨다. 라는 데까지 정리해두면 여기까지는 중요한 내용들 정리 마무리되겠네. 그치? 그 작품에서 어떤 자연에 대한 어떤 정경, 봄밤의 어떤 애상을 먼저 드러냈어. 양반들이 보통, 사대부들이 보통 시조를 쓸 때 주로 이제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자연이잖아. 그지? 그런 내용들이 잘 반영된 작품 중에 하나고. 물론 그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더라. 나 작품 볼게요. 신에 흐르는 고래 신이문의 작품인데 얘는 별표를 좀 쳐놓고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사실 신이문의 신에 흐르는 고래라는 작품은 그간 자주 등장했던 작품은 아니야. 너희가 아주 여러 번 만나서 보고 작품을 분석했던 게 아니라 이번 수능 특강에서 조금은 낯선 작품으로 다루어진 것 같아. 하지만 뭐 주제는 그간 우리가 봐오던 뭐 어떤 자연에서의 한가로운 삶, 뭐 강호 한정, 뭐 자연 예찬이라는 주제에서 벗어나진 않지만 그간 자주 봐오지 않은 작품이기 때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 작품에 등장하는 표현 방식 하나가 우리에게 어, 시험 문제로 만들어지기에 굉장히 용이한 내용이 있거든. 용이한 표현 방식이 그것도 같이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작품인 것 같다. 그러면 신음의 신에 흐르는 고래 보도록 하자. 시내 흐르는 고래, 바위 지어 초당 삼고 시내가 흐르는 고리라고 했으니까 화자가 지금 어디 들어와 있는지 자연적 배경이 제시가 됐지. 시내가 흐르는 고리니까 자연에 들어와 있는 거야. 바위 지어, 바위에 기대어, 바위에 의지어 초당을 삼는다. 바위에 기대어 작은 초가집을 삼은 거야. 그러니까 초가집을 삼았다 했으니까 자연에 들어와서 뭐 의리의리한 기와집 지을 거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화자의 자연에 들어온 화자의 소박한 삶의 자세 볼 수 있고요. 달 아래 밭을 갈고 구름 속에 누워시니 달 아래고 구름 아래야. 이미 자연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구름 속에 누워 있는 듯하다라고 했으니까 화자가 어떤 현실 속세로부터 벗어난 화자가 마치 구름 속에 누운 것 같은, 마치 뭐가 된 것 같은, 신선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모양이지. 이런 걸 우리가 도가사상 또는 신선사상이라고 했다. 조선 전기 사대부들이 항상 죽고 나면 뭐가 되고 싶다라고 했지. 신선이 되고 싶어 하는 도가사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지. 그지? 역시 그런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앞에 밭을 갈다 해서 전원에서 느끼는 어떤 농경 생활에 또 방향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전원에서 살고자, 자연 속에서 묻혀 살고자 하는 조선 전기 사대부들의 어떤 자세들이 그대로 잘 드러나지. 건곤이 날다려 니르기를 함께 늙자더라. 건곤 하늘과 땅이 날다려 다려 나에게 닐으기를 니르기를 말하기를 함께 늙자 하더라. 함께 늙어가자 하더라. 그러니까 자연이 하늘이 땅이 나에게 야 나랑 같이 여기서 늙어가자라고 했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겠네.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실제로 하늘과 땅이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자연에 살고 싶은 사람은 누군가요? 화자겠지. 그지? 그러니까 화자가 자연에서의 삶을 희망하는 거야. 화자가 자연에서 살고자 하는 삶을 희망하는데 화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가 건곤이 화자에게 얘기했다라고 했어. 얘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쟤한테 얘기를 들은 객체가 돼버렸고 얘는 대상인데 오히려 말한 주체가 돼버렸지. 그지?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 하더나? 주객,
전도된 표현이다라고 하지. 그치?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표현법, 의인법 이런 것들 당연히 들어있고 또는 뭐 표현 말하기에 따라 감정이입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사실 여기서 더 잘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는 주객 전도라는 거야. 우리가 수능에서 최근에 찾아볼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작품에 등장하는 어떤 정서나 상황, 표현 방식들을 다른 작품으로 환원해서 풀어보는 문제들은 최근에 수능에서 볼 수는 없지. 하지만 이것들은 여전히 학교 내신 문제에는 등장을 하고 있다. 만약에 주객전도라는 표현이 학교 내신에 나온다라면 또는 뭐 올해 수능에서 DB 쪼아가지고 그제 만약에 나온다라 그러면 어떤 표현들이 주객전도의 거의 공식과 같은 것들이 있을까? 첫째, 선생님하고 본 적 있겠지만 정극인의 상춘곡, 정극인의 상춘곡 속에 부기도 날거리고 공명도 날거리니라는 표현 기억나니? 부기도 날거리고 공명도 날거리니 부기 공명이 날거리인 거니 내가 부기 공명을 싫다라고 하는 거겠지. 두 번째, 정철의 관동별곡 속에 영룡벽계와 슈형대교, 영롱한 벽계, 맑은 물과 시냇물과 대교, 아름다운 소리로 지저귀는 새들이 나와 이별하는 것을 원망하는 듯이라는 표현이 있어. 그지? 이 표현들 나오면 거의 여기에 등장하는 주객전도와 일치하는 공식과 같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것들 같이 메모해 두시고 혹여 내신 시험에서 거론되거나 우리 개학하고 나서 학교에서 필기하게 될 때 꼭 기억해서 정리해 두도록. 오케이? 그래서 나 작품 신에 흐르는 고래라는 신이문의 작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양반들의 어떤 자연 예찬, 그지? 자연에 살고자 하는 화자의 소박한 삶의 자세, 뭐 강호가도, 강호한정, 음풍농월, 뭐 또 뭐 있니? 뭐 임천하는, 그죠? 풍월주의, 뭐 이런 한자성어들이 싹 들어가게 아주 적당한 시조인데 그간 우리가 자주 봐오지 못했던 것이기도 하고 여기서 등장하는 특이한 표현 중에 하나, 앞서 얘기했던 주객전도. 오케이? 요거 잘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다음 작품으로 넘어갈게. 홍랑의 맷버들 가래 꺾어라는 작품이다. 기녀들의 작품이지. 사실 이 기녀들의 작품은요, 조선 중기에 가면서 황진이를 위시해서 굉장히 많이 활발해지는데, 맷버들 가래 꺾어 역시 임에 대한 사랑을 아주 기녀들의 작품들의 특징, 그러니까 사실적인 표현, 섬세한 묘사, 그다음에 애절한 어떤 사랑의 표현 등이 잘 담겨져 있지. 거기다가 전통적인 우리의 여인상들 어떤 거지? 뭐 남자가 버리고 가는 거지. 야, 나 간다. 이러고 남자가 여자는 네, 다녀오세요. 뭐 이러는 정도의 어떤 전형성들, 그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애상감이 절실하고도 안타깝게 드러나는 우리 고전 시가의 여인들의 어떤 전형성들도 잘 드러나는 작품이지. 그지? 그러니까 작품 구성이 가나다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는 가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뭐 양반 사대부들의 작품, 나 같은 경우 기녀의 작품들 이렇게 향유 계층을 다르게 해서 작품들을 제시한 것 같아. 보시면 맷버들 가래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에 이거 도치되어 있다 그지? 보내노라 님의 손에 도치. 그러니까 맷버들 가지를 꺾어 님한테 보낸단다. 그럼 자신은 창밖에 심어두고 봐라. 자는 창밖에 심어두고 봐라. 밤비에 새님 나거든 날인가 여겨라. 그러니까 창밖에 심어두고 보고 응? 새잎이 나면 나라고 생각해라 라고 했으니까 맷버들은 이제 화자의 일종의 분신이겠지. 그러니까 날 잊지 마라. 늘 보고 날 좀 사랑해 달라. 그지? 그런 것들일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 기녀들의 사랑이라고 하면 주로 사랑의 대상이 양반 사대부들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양반 사대부들과의 사랑이 사실은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잖아. 이들의 신분은 아무래도 그지? 기녀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임에 대한 어떤 화자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작품에 있지. 그게 어떻게 드러나? 자신은 창밖에 심어두고 봐라 라는 데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나의 분신을 갖다가 님에게, 사랑하는 님에게 준다라고 하면, 뭐 가지고 계시던가, 아니면 뭐 가까이 두고 본다라고 하면 돼. 그런데 뭔가 자신은 창 밖에 둬라라는 어떤 이 창을 기준으로 한 어떤 분리된 공간에 화자가 있어야 된다. 화자의 분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통해 어떤 화자의 현재 상황,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맺어질 수 없는 어떤 간극, 그지? 같은 게 느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지? 그래서 자신은 창박, 이 창박이라는 건 화자에게 있어 어떤 사랑을 이루기 어려운 한계 또는 어떤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고전시가 4로 넘어간다. 고전시가 4로 넘어가면 윤선도의 만흥이라는 작품 있지, 그지? 윤선도의 만흥 갑시다. 앞에 우리가 가나다의 작품은 평시조였어. 하나의 시조가 한 수를 이루고 한 수가 하나의 시조 전체가 되는 평시조였는데 윤선도의 만흥 같은 경우에는 연시조제, 그지? 무려 육수 6개의 시조가 하나의 시를 이루고 있는 작품이야. 만흥, 뭐, 자연 속에 묻혀 지내는 한가로, 조선 전기, 뭐, 윤선도는 조선 중기, 문인이기는 하다만, 조선 중기 양반들의, 자연에 대한 태도들이 아주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윤선도의 만흥은 또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각 수별로 중요한 것들만 빨리빨리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 제1수에 보면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는다. 화자의 소박한 삶의 자세 느낄 수 있게 한 거고. 그걸 모르는 남들은 누구겠니? 자연에 들어와 소박하게 사는 삶의 자세를 모르는 남들은 속세에 사는 사람들이겠지. 그러니까 화자와 어떤 대조를 이루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군들일 거야. 모르는 남들. 속세인들. 그리고 어리고 하얌의 뜻은 내분인가 아니라 어리다, 어리석다라는 뜻이지. 화자가 자기를 스스로 어리석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진짜 내가 어리석다, 나 바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저들 눈에 보이는 나는 어리석겠지. 아이고 그래 내가 뭐 어리석네. 그래 그게 뭐 내 뜻이지 뭐 그지. 화자가 어떤 자기를 자조적으로 낮추는 것 같겠지만 화자는 지금 자신의 삶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수로 넘어가면 보리밥 푼나물은 역시 자연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소박한 음식. 우리 앞서 가나다에 나왔던 작품으로 볼 때 무엇이 있겠노. 앞에 뭐 그런 게 나온 게 없네. 패스. 앞에 신에 흐르는 고래에 초당을 삼는다 할 때 초당이 화자의 삶의 자세를 엿볼 수 있었지, 그지? 아까 1수의 띠집, 그죠? 띠집과 초당이 좀 연결고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2수의 보리와 풋나물은 앞에 나오는 어떤 소박한 생활을 일하는 측면에서 초당과도 연결된다 할 수 있지만, 소박한 어떤 삶의 자세를 드러내는 뭐, 음식으로는 앞에 나온 게 없구나. 보리밥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쓸같이 논이라. 보리밥 먹고 바위 끝 물가에서 놀고 그 남은 여남은 일은 부러울 줄이 있으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은 뭐겠니? 자연에서 한가롭게 즐기는 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들이지, 그지? 그 일들은 전부 뭘까? 자연에서 자연 외에 속세에서 일어나는 일들 역시 화자가 있는 공간과 대조되는 어떤 일, 그지? 대조되는 상황에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일수와 이수를 통해서 그 모른 남들, 그 다음에 그 남은 여남은 일들이 화자의 삶과 대비되는, 대조되는 소재라고 확인하면 되겠고요. 삼수가 중요하지. 삼수 별표 딱 쳐놔라. 삼수는 실수를 많이 해. 왜 실수를 많이 하냐면,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그러니까 그리운 님이 오는 반가움 때문에 애들이 간혹 이걸, 사랑하는 사람이 오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수에 보면, 삼수의 초장에 보시면 잔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잖아. 먼 산을 바라보는 감정이 마치 님이 오는 것 같은 반가움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연에 사는 삶의 즐거움을 마치 사랑하는 님이 오는 것 같은 반가움에 빗대어 그만큼 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 사수의 중요한 표현은요, 삼공만승 같은 것들이다, 그지? 삼공만승 역시 자연에서의 한가로움을 누리고 있는 화자와 대비되는 것들이지. 삼공 같은 경우에 높은 벼슬, 뭐 만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역시 대조되는 소유들일 거고, 소재들일 거고, 마지막 줄에 님천하능이 곧 이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응축한 거라고 할 수 있겠네, 그지? 자연에서 묻혀 사는 즐거움. 오수에 내성이 게을어 하늘이 알아실사. 내 성품이 게을러서 하늘이 알으셔서 인간 세상에, 인간 만사의 모든 일을 맡기지 않고 다툴 일 없는 자연을 지키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하늘이 나에게 야, 너 게으르니까 이거라도 지켜. 근데 실제로 여기에 있고 싶은 사람은 누구야? 화자잖아. 나 여기서 이거 지킬래. 이것도 역시 뭐지? 하늘과 화자의 어떤 주객 전도가 일어난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그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객 전도가 일어났다라고 얘처럼 있잖아. 아주 뭐 정리해서 이렇게 강조하지는 않지만 학교 선생님들 중에는 내신에서 충분히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지? 하늘이 나에게 마치 지시하는 것 같은, 그지? 근데 여기서 사실 살고 싶은 사람은 아니까 충분히 여기도 이 주객 전도라는 표현이 가능하겠다, 그지? 그다음 마지막 줄, 전형적인 양반 사대부들의 임금님 알라뷰가 드러나지, 그지? 마지막 줄 보시면 님군 은혜 이제 더욱 아노이다라고 했으니까 임금님에 대한 감사, 그지? 그러니까 조선시대 양반들의 사대부들의 작품의 특징을 보면 일단 자연예찬, 자연에서 사는 소박한 삶의 자세, 그지? 그 다음에 임금님 알라뷰, 그지? 자연예찬, 소박한 삶의 자세, 임금님 알라뷰. 여기서 또 자연과 하나 되는 경지, 뭐 자연 합일, 무라일체, 그지? 등등이 잘 드러나는 데까지가 여기 만흥까지였다, 그지? 그 다음에 고전시가 님이 오마하건을 볼게. 고전시가 5에 들어가면 앞에 두 시조와는 양상이 좀 다르지. 사설시조야. 사설시조는 조선 중기를 넘어가면 후기로 지나가면서 평민들에 의해서 많이 쓰여진 작품들인 거 잘 알 거다, 그지? 그렇다 보니까 양반들의 어떤 그 문학을 하는 공간, 문학의 공간은 자연 또는 유배를 가서 주로 많이 했다라면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문학의 공간이 주로 삶의 현장이지. 그렇다 보니까 삶과 연결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소재나 주제 등등이 드러나지. 지금 가하 작품의 님이 오마 학원을 이라던가 나 작품의 나무도 바위도 돌도 없는 같은 경우도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봐왔던 것들이야, 그지? 둘 다 뭐에 관한 것들이지? 뭔가 님에 대한 사랑, 그지? 에 관한 것들인데 이 표현들이 훨씬 양반들의 어떤 문학 작품들에 비해서 다양하고 그지 표현들이 그리고 뭔가 해학적이면서도 그지 형식이 여유롭고 그죠? 이들이 굳이 이 삶의 공간에서 이런 노래를 할 때, 이런 시들을 지어 부를 때 누군가를 보라고 하는 게 아닌 정말 자기들의 마음의 어떤 일종의 한풀이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형식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비교적 앞에서 봤던 시조들에 비해서 여유롭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 고전시가 5에 들어와서 사절 시조를 볼 때는 뭐 형식의 여유로움 정도에 충분히 잘 알 수 있을 거야. 가나 작품 보면 첫 줄이 전부 초장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지? 가 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째 줄까지가 다 중장이고 제일 마지막 한 줄, 모처럼 밤일시망정, 그 다음에 나에는 엊그제 님여인, 여기가 돼야 이제 종장. 이렇게 구성되니까. 사설 시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장이 굉장히 길어진다라는 것 정도만 알면 사설 시조의 특징에서 더 기억할 건 없어. 그러면 이제 평민들의 사설 시조로 넘어와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과연 이들의 표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인 거지. 잘 알다시피 전 뭐야? 해학이야. 해학은 뭐 잘 알다시피 웃음이다. 웃음이긴 한데 그 웃음이 어떤 식으로 풍자도 웃음이잖아. 풍자는 어떤 웃음이지? 비판 섞인 웃음이지. 해악은 어떤 웃음이야? 뭔가 애상, 슬픔이 섞여 있는 웃음이야. 그지? 가나 작품들 보면요. 둘 다 뭔가 해악적 표현들이 드러나지만 그 해악 안에는 슬픔이라는 어떤 애상적 감정이 담겨져 있지. 그지? 여기에 주목해서 읽으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표현법들이 있는지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가 작품에 보시면 님이 오마 학원을 저녁밥 일찍 지어 먹어. 일찍 지어 먹어. 일찍 지어 먹고 딱 있는데 중문 나가 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이수로 가액하고 오는가 가는가 건너산 바라보니 거머해 뜰 서 있거든. 그러니까 중문 나가서 님이 오나 이라고 바라보니까 저 멀리 거머해 뜰한 거 시커먼 게 하나 딱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님이구나 해서 막 이제 뛰어간다. 그 뛰어가는 모습이 전부 어때? 곰비, 님비, 님비, 곰비, 천방, 지방, 지방, 천방 막 뛰어가다가 막 넘어지고 혼자서 수정을 하는 거야. 이 부분이 굉장히 해학적으로 제시된다라는 거지. 사랑하는 님이 있어서, 님을 보고 싶어서, 그 사랑하는 님을 향해서 막 마냥 뛰어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해학적으로 제시됐지. 그렇게 막 뛰어가서 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치? 하지만 제일 마지막 줄 보면 모처럼
제일 마지막 줄 바로 위에 주추리 3대 살뜰이도 날 속였다라고 했으니까 님이 아니라 그때 걸어놓은 주추리 3대들하는 거지. 껍질 벗겨 놓은 줄기들이 날 속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에헤이 님이 아니네. 뭐 웃음이 유발되는 거지만 사실 그 웃음 속에는 마냥 크게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건 아니지. 뭐 이렇게 좀 씁쓸한 웃음을 당길 수밖에 없는 거지. 마지막 중 모처라 밤일새 망정 행야 나신들 남 우일 뻔했구나. 밤이었기 다행이지. 남 웃길 뻔했구나. 뭔가 이렇게 민망한 겸연쩍은 태도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 그지? 그러니까 뭔가 해학적인 표현들을 통해 동원해서 님에 대한 어떤 만남을 간절히 바라는 그지? 마음이 표현됐지만 결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여기서 주의할 거는 중간 부분에 곤비, 님비, 님비, 곤비, 천방, 지방, 지방, 천방까지는 곤비, 님비, 님비, 곤비, 천방, 지방, 지방, 천방, 그치? 대꾸를 이루고 앞말에 꼬리를 물고 가는 곤비, 님비에서 님비, 곤비로 꼬리를 물고 가는 연세법들이 사용되었고, 그치? 어, 그거 외에는 그 다음에 쭉 화자가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순서대로 쭉, 그지? 게시가 됐다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지? 그 정도 표현법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무도 바위도 없는 작품. 나무도 바위도 없는 매에 쫓긴 까토리 마음과 나무도 바위도 없는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 마음이 어떻겠니? 큰일 났다.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그지? 그런데 중장부터 제시되는 대천 한바다 가운데 놓인 도사공의 마음. 어떤 도사공이지? 일천석을 실었는데 바람도 없고 농총도 없고 돛대도 없고 그제 바람은 불고 물결은 치는데 사면이 어둡고 도적 수적까지 나타났으니까 역시 도망갈 데도 없고 난처한 상황에 나와 있는 사공의 마음과 엊그제 님 여인 내 안희 어디가 같을까? 엊그제 님 여인 내 마음이야 어디다 견주리고. 그러니까 까투리 네 마음과 도사공 네 마음과 지금 어제 님 여인 내 마음 중에 누가 더 슬프다? 내가 더 슬프다 이건 거지. 그러니까 님을 여인 슬픔을 앞에서 나오는 까투리와 도사공과 비유해서 내가 더 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역시 중장에 보면 화자가 비유하고자 하는 도사공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해학적으로 그지 그 어렵고 난처한 상황들이 나열됨으로써 그지 열거됨으로써 드러나지 역시 해학을 통해 이별의 슬픔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게 공통적이겠네.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해서 그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할게. 여기까지 해서 조선시대 시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여기까지. 당연히 너희들은 고전시가 5까지 문제가 풀려 있어야겠지. 그리고 선생님하고 강의를 통해서 필기가 돼 있을 거라 한다. 그러지? 그런 뒤에 꼭 한번 복습해서 학교 가면, 사실 학교 가면 제일 먼저 하게 될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러니까 꼭 필기해 두고 한 번 더 복습하도록 하고. 오케이? 그러면 다음 강에서 요 뒤에 나오는 고전시가 계속하도록 할게. 오케이. 여기까지.